여름의 태양은 짙푸른 산등성이 위로 솟아올라 양평에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 속에는 축축한 흙내음과 잡초의 향기, 그리고 낡은 대나무 발 위에서 말려지고 있는 귀한 약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 거대한 은행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허름한 초가집에서는 한 생명이 조용히 역경과 싸우고 있었다. 18살의 강설이 맑은 눈과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위해 마지막 약재를 정성껏 덮고 있었다. 할머니의 미약한 숨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경종이었고,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더 노력해야만 한다고 그녀를 채찍질했다. 오늘 그녀는 한 달 내내 깊은 산속을 헤매며 찾아낸 가장 귀한 약초들을 모두 가지고 장터로 나갈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좌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운명에 맞서는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녀는 이 걸음이 단지 굴욕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리의 등에는 정성스럽게 싼 약초 꾸러미가, 손에는 할머니의 약값을 위한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이른 아침의 안개가 차에 걷히지 않은 시골길을 따라 1시간을 넘게 걸어서야 비로소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이 들려왔다. 양평 장터는 온갖 인간 군상과 삶의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었다. 신선한 채소를 파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높은 웃음소리, 그리고 지글거리는 전 냄새가 뒤섞여 혼란스럽지만 생동감 넘치는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리는 인파를 헤치고 장터의 가장 구석진 곳 값싼 자릿세를 내는 노점상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낡은 돗자리를 펴고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종류별로 진열하기 시작했다. 이슬을 머금은 채 붉은 빛을 띠는 희귀한 혈담초, 깊은 산 절벽에서만 자란다는 운무버섯, 그리고 할머니의 기침을 먹게 했던 100년 묵은 도라지까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담긴 보물이었다. 학생 이 풀은 어디에 쓰는 거요? 주름진 얼굴에 한 노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서리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어르신, 이건 혈담초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정성껏 다려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약초에 대한 깊은 지식이 묻어났다.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금은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좌판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대부분은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행색과 어린 나이를 보고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릴 때까지 그녀가 판 것은 고작 도라지 몇 뿌리가 전부였다. 할머니의 약값은 아직도 까마득했다. 초조함이 서리의 마른 입술을 더욱 바짝 마르게 했다. 바로 그때였다. 명품옷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치장한 한 무리의 젊은 여성들이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장터를 활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의 가난한 상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저들끼리 속닥거렸다. 그 중심에는 유난히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라, 서울의 유명 건설회사 임원의 딸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장터 구경에 나선 참이었다. 서리는 그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약초를 다시 한번 정돈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그녀가 막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최유라와 부딪히지 않으려 옆으로 비켜서던 한 아이가 서리의 등 뒤로 넘어졌다. 중심을 잃은 서리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최유라의 값비싼 흰색 원피스에 흙 묻은 손을 짚고 말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갈랐다. 최유라는 자신의 옷에 묻은 흙자국을 보고는 질색하며 서리를 거칠게 밀쳐냈다. 서리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야, 너 눈 없어? 이게 어떤 옷인 줄 알아? 감히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
최유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서리를 둘러싸고 비웃기 시작했다. 어머 유라야 괜찮아 저 애 좀 봐. 완전 촌뜨기네. 어디서 흙냄새 풀냄새가 진동을 한다 했더니 재수없게. 서리는 아픈 무릎을 짚고 일어나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변상 네가 네 그 짓거를 하고 변상을 하겠다고. 네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이 옷의 단추 하나 값도 안 될걸. 모욕적인 말이 비수처럼 서리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최유라의 오만한 태도와 값비싼 옷차림이 그들을 주눅들게 만든 것이다. 최유라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널브러진 서리의 약초 좌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발로 돗자리를 걷어찼다. 이따위 잡초들을 팔아서 내 옷값을 마련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 와르르. 서리가 애지중지하던 약초들이 흙먼지 가득한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희귀한 운무버섯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고 혈담초는 더러운 흙탕물에 뒤섞였다. 서리의 희망 할머니의 약값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서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귀가 멍멍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짓밟힌 약초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다. 지금 우는 것은 저들에게 또 다른 구경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얼굴들을 잊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최유라의 경멸에 찬 얼굴, 그녀 옆에서 키득거리는 친구들의 비열한 미소, 구경하면서도 방관하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 모든 것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아주 깊이 새겨졌다. 뭘 봐 눈 안 깔아 최유라가 기분 나쁘다는 듯 쏘아붙였다. 그녀는 서리의 눈빛에서 뜬 모를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우월감으로 그 느낌을 억눌렀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뼛속까지 시린 냉정한 시선으로 최유라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18살 시골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늑대의 눈빛이었고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품는 처절한 분노의 불꽃이었다. 최유라는 그 눈빛에 괜히 소름이 돋아 재수없어 라고 한마디 뱉고는 친구들을 이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이 사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시끄럽던 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소음을 되찾았다. 혼자 남은 서리는 텅 빈 공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 속에서 망가진 약초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줍기 시작했다.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 약초들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좌절이자 그녀가 겪은 수모의 증거였다. 그녀는 뭉개진 버섯 조각을 손에 쥐었다. 손바닥으로 스며드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마치 오늘 겪은 치욕처럼 느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겪은 일, 저들의 얼굴, 저들의 목소리, 저들의 비웃음,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장터가 파장할 무렵까지 서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다. 빈 상자를 들고 일어서는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약값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비싼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세상을 향한 냉혹한 다짐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서막처럼 어둡게 땅거미를 그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오늘 흙먼지 속에서 모욕당한 이 가난한 시골 소녀가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장터에서의 굴욕적인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흘렀다. 강서리의 시간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알아누운 할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과도 같았다. 잠이 들 때마다 최유라의 경멸에 찬 얼굴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그때마다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 다짐은 그녀가 힘겨운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할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제대로 된 약을 쓰지 못하니 기침은 더욱 잦아들었고 가끔은 피를 토하기까지 했다. 서리는 망가진 약초들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씹어 삼켰다. 그녀는 무심코 머리에 꽂고 있던 낡은 비녀를 매만졌다. 빛바랜 은으로 만들어진 봉황 모양의 비녀.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서리는 힘들 때마다 이 비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혼자가 아니라는 막연한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도 서리는 마루에 앉아 말없이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그녀의 낡은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포장 흙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고급 세단이었다. 태양 아래 번쩍이는 그 차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불청객처럼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리의 심장이 경계심으로 쿵쾅거렸다. 빚쟁이일까? 아니면 장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일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운전석의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다려진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뒷좌석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값비싸 보이지만 요란하지 않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범상치 않은 기품이 몸 전체에서 흘러나왔다. 노인은 주변의 허름한 풍경을 한번 둘러본 뒤 마루에 앉아있는 서리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는 느리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네가 강서리 양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리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노인은 그녀의 경계심을 이해한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널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니. 노인의 시선은 서리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머리에 꽂힌 봉황 비녀에 닿았다. 그 순간 노인의 침착하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환희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복잡하게 일렁겼다. 그는 마치 신기루라도 본 사람처럼 한 걸음 더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머리에 꽂고 있는 비녀는 어디서 난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서리는 저도 모르게 비녀를 감싸쥐었다. 이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유품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는 서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봉황 비녀가 꽂혀 있었다. 역시 맞았어. 사모님,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든 채 흐느꼈다. 서리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사모님이라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우리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감정을 추스른 노인은 젖은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했다. 내 이름은 박진우다. 태상그룹의 강지혁 회장님 댁에서 평생을 일해온 집사장이지. 태상그룹. 서리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재벌 기업.
그런 대단한 곳의 사람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박진우 집사장은 서리의 혼란을 읽었다는 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서리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아가씨의 이름은 강서리가 아니다. 아가씨의 진짜 이름은 강혜인이다. 강혜인. 낯선 이름이 서리의 귓가를 맴돌았다. 아가씨는 태상그룹의 강지혁 회장님과 윤서현 사모님의 유일한 혈육이시다.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졌던 태상그룹의 단 하나뿐인 상속자란 말이다.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상속자 재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왜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강설입니다. 저기 누워 계신 할머니의 손녀이고 평생을 이 시골에서 살아온... 아니다. 박진우 집사장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20년 전 그날 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회장님 내외분이 타신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두 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함께 타고 있던 한 살배기 아가씨는 끝내 찾지 못했다. 세상은 아가씨가 사고의 충격으로 강물에 휩쓸려 갔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서라도 아가씨를 찾아내겠다고 사모님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다. 그는 낡은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내 서리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사고 기사가 실린 신문 조각과 갓난아기였던 강혜인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낡은 보육원 기록이 들어있었다. 보육원 기록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봉황 비녀를 품에 꼭 쥔 채 발견된 여자아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설이었고 몇 년 뒤 지금의 할머니에게 입양되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맞추고 있었다. 왜 자신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지, 왜 유품이라고는 이 낡은 비녀 하나뿐인지,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 진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나를 속이려는 거죠. 왜요? 대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라니, 재벌의 상속녀라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박진우 집사장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가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나는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아가씨를 찾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이제야 겨우 이렇게 뵙게 된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봉황 비녀가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유품이 이제는 자신을 낯선 운명 속으로 밀어넣는 열쇠가 되어버렸다. 혼란, 불신,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한 줄기의 희망.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박진우 집사장은 그녀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 마음이 정리되면 언제든 연락을 다오. 아가씨께서 계셔야 할 곳은 이런 흙바닥이 아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채 올라탔다. 검은 세단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마을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서리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흙바닥에 떨어진 봉황 비녀와 박진우 집사장이 주고 간 빳빳한 명함이 마치 꿈속의 물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폐허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홀로 서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희미한 기침소리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박진우 집사장이 다녀간 후 강서리의 세상은 고요한 혼돈 속에 잠겼다. 그녀는 여전히 할머니를 보살피고 밭을 갈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강혜인. 그 낯선 이름은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잠 못 들게 했고,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은 그녀의 소박한 삶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20년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와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운명의 저울이 기울어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마지막 밤 촛불 아래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리의 손을 힘겹게 붙잡았다. 평생 흐릿했던 할머니의 눈이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다. 서리야, 아니 어쩌면 다른 이름이겠지.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며칠 전 그 검은 차와 낯선 손님의 방문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터였다. 아가, 더 이상 이런 구석에 갇혀 살지 말거라. 네가 누구든 너는 더 큰 세상에서 훨훨 날아야 할 아이야. 이 늙은이 때문에 내 발목을 잡지 마라. 가서 내 삶을 살아.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서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리의 낡은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꼬박 울었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이제는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처절한 고독감 때문이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할머니의 작은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서리는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슬픔의 끝에서 기이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명료해졌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떠났다. 바로 그녀를 묶고 있던 모든 굴레를 풀어준 것이다. 이제 그녀는 강서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해야 하고 되찾아야 할 삶이 있는 강혜인이었다. 서리는 산에서 내려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전화기 앞에 섰다. 그리고 박진우 집사장이 주고 간 명함을 꺼내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접니다. 수화기 너머의 박 집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강혜인으로 살겠습니다. 결심은 짧고 단호했다. 다음 날 칠흑 같은 세단이 다시 한번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서리는 아니 혜인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부모님의 유품인 봉황 비녀를 머리에 꽂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채 올랐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혜인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익숙했던 푸른 논과 밭이 사라지고 회색빛의 높은 건물들이 시야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떠나온 세계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세계의 극명한 대비였다. 박 집사장은 그 시간 동안 태상그룹의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내부 사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혜인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소녀의 눈이 아니었다. 적진의 지도를 확인하는 장수의 눈빛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인 한남동의 한적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은 박 집사장이 혜인을 위해 마련한 안전가옥이었다. 차에서 내린 혜인은 압도적인 화려함에 잠시 숨을 멈췄다. 광활한 정원 대리석이 깔린 바닥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이는 수십 명의 사용인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날부터 강혜인의 재탄생이 시작되었다.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동원되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어 놓았다. 거친 손은 부드럽게 관리되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맑은 빛을 되찾았다. 수수한 시골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지적인 도시 여성의 모습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혜인은 그 화려함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임무를 위한 위장이자 갑옷이라고 여겼다.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장이었다. 박 집사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개인 교사로 초빙했다. 기업 법률, 주식 시장 분석, 인수합병 전략 등 일반인이라면
몇 년을 공부해도 따라가기 벅찬 내용들을 혜인은 무서운 속도로 흡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난과 싸우며 체득한 현실 감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론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때로는 노련한 교수들조차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져 그들을 놀라게 했다. 가장 중요한 수업은 적에 대한 연구였다. 박 집사장은 그녀에게 강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건넸다. 그의 성장 과정 오만하고 무자비한 성격 회사 내의 핵심 측근들, 그리고 그의 약점까지. 혜인은 그것을 읽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이 될 호랑이의 습성을 분석하는 냉정한 사냥꾼과 같았다. 동시에 그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배웠다. 아버지 강지혁 회장의 인간적인 경영 철학, 어머니 윤서현 여사의 따뜻한 마음, 그들이 태산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꿈들. 혜인의 복수심 속에는 이제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원수를 갚는 것을 넘어 부모님의 유산을 되찾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집사장과 재무고문이 태상그룹의 주가 변동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혜인이 불쑥 끼어들었다. 단단한 담벼락도 아주 작은 틈만 있으면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결국 벽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벽 전체가 아니라 바로 그 작은 틈입니다. 그녀는 시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대 세력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자금의 흐름을 잡초의 생태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통찰력이었다. 그녀의 말에 재무고문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박 집사장은 깊은 안도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잃어버린 아가씨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능가할 잠재력을 지닌 진정한 리더를 찾았음을 확신했다. 몇 달 후 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운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저택의 서재 벽면에는 태상그룹의 거대한 조직도가 붙어 있었다. 혜인은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조직도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뒤돌아 박 집사장을 보며 말했다.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혜인의 손가락이 조직도의 가장 아래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서의 이름을 가리켰다. 신제품 개발팀. 그녀의 재탄생은 끝났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강혜인은 김민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대기업의 문을 뚫은 고아 출신의 악바리.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력이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동정은 살지언정 경계심을 사지는 않을 완벽하게 계산된 배경이었다. 태상그룹 본사.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는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찬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 속으로 혜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이곳에 압도당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주인이자 사냥감을 몰러 온 사냥꾼이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신제품 개발 3팀. 회사 내에서는 변변한 실적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직원들이 모이는 한직으로 통하는 곳이었다. 박진우 집사장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한 것이다. 혜인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였다. 팀 사무실의 분위기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열정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혜인은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신입사원 김민서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팀원들의 무심한 시선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각자의 모니터로 돌아갔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들려왔다. 신입 어디 한번 얼굴 좀 보자.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 혜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최유라였다. 몇 달 전 양평 장터에서 그녀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던 바로 그 여자. 그녀는 이곳 신제품 개발 3팀의 대리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혜인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신입사원의 공손한 미소 외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내면에서는 차가운 희열이 끓어올랐다.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이 사냥감이 제 발로 눈앞에 나타나준 셈이었다. 최유라는 완전히 달라진 혜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촌스러운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력서 내용과 수수한 옷차림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을 뿐이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김민서 씨 뭐 잘해봐. 내 밑에서 일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거야. 그날부터 최유라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혜인에게 끝없는 복사 심부름과 커피 타오기 창고의 낡은 서류 정리 같은 잡무만을 던져주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를 혜인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 하지만 혜인의 반응은 최유라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어떤 불평이나 변명도 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녀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오히려 최유라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혜인은 그 잡무들을 자신만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정보를 수집했다. 창고의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는 과거에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머릿속에 담았다. 최유라의 괴롭힘은 역으로 그녀에게 최고의 정보 수집 활동이 되어주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회사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신제품 아이디어 사내 공모전을 발표한 것이다. 대부분의 팀들은 어차피 우승자는 내부 정치에 의해 정해져 있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최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팀장에게 떠밀려 마지못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베낀 듯한 성의 없는 기획안을 만들고 있었다. 혜인은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홀로 사무실에 남아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약초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최근 몇 달간 피를 쏟으며 배운 시장 트렌드 화장품 과학이 결합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귀 식물의 발효 성분을 이용한 최고급 안티에이징 화장품 라인을 기획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천지인 T&D 렌이라 붙였다. 기획안 제출 마감일 아침. 최유라는 자신이 대충 만든 기획안을 팀장에게 막 제출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 순간 혜인이 정중하게 팀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완벽한 천지인 기획안이 들려 있었다. 팀장님, 최유라 대리님의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최유라의 기획안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혜인의 기획안을 펼쳐본 김 팀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수십 년의 직장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하고 치밀하며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진 기획안이었다. 이것은 한직을 전전하던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최 대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김 팀장의 싸늘한 질문에 최유라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혜인을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누가 너 따위한테 이런 짓을 하라고 했어.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었다. 김 팀장은 분노하는 최유라를 무시하고 혜인의 기획안을 팀의 공식 제출안으로 결정했다. 그의 눈은 오랜만에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최유라는 공공연하게 망신을 당했다. 혜인을 향한 그녀의 감정은 이제 사소한 괴롭힘을 넘어 뼈에 사무치는 증오로 변했다. 천지인 기획안은 임원진들의 심사 과정에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다. 독창성, 논리, 시장성 모든 면에서 다른 기획안들을 압도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태상그룹의 제왕 강민준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강민준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기획안의 뛰어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장 힘없는 부서의 신입사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자 최유라의 아버지가 지지하던 다른 프로젝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었다.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이 김민서라는 신입사원 누군지 한번 알아봐. 그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혜인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 목표물의 레이더망에 스스로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에 혼돈의 씨앗을 심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천지인 티안디렌 프로젝트는 태상그룹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프로젝트의 공식 승인이 떨어졌고 회장직 속에 특별 TF팀까지 꾸려졌다. 기획안을 제출한 김민서, 즉 강혜인은 당연하게도 그 팀의 핵심 멤버로 합류했다. 직급상으로는 여전히 최유라 대리의 아래였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영향력은 이미 그녀를 넘어선 상태였다. 이 사실은 최유라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최유라의 방해 공작은 이제 유치한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경쟁사의 익명으로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중요한 임원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혜인이 담당한 발표 자료 파일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악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혜인은 언제나 그녀의 수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최유라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백업해 두었고 프레젠테이션 당일 최유라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완벽한 자료를 꺼내 보란 듯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혜인은 철두철미하고 유능한 신입이라는 명성을 최유라는 자료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상사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혜인은 최유라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힌 것이다. 프로젝트의 성공 덕분에 혜인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곳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냥터였다. 박진우 집사장이 미리 정리해준 충신 리스트를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오영환 상무였다. 그는 아버지 강지혁 회장의 오랜 친구였지만 강민준이 회장이 된 후로는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 힘없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인물이었다. 혜인은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쳤다. 상무님 아까 회의에서 하신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 상무가 회의 중에 짧게 언급했던 지금은 퇴색해버린 태산의 창업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아버지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했던 경영 철학을 넌지시 인용했다. 기업은 사람이 전부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다. 돌아가신 강지혁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영환 상무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 앞에 이 어린 신입사원을 다시 쳐다보았다. 어떻게 저 나이의 직원이 20년도 더 된 이제는 모두가 잊어버린 회장의 말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의 눈에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의혹과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혜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도 그의 마음에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몇몇 우군을 포섭해 나갔다. 자신의 연구가 돈벌이에만 이용되는 것에 회의를 느끼던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강민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재무팀의 양심적인 차장 등 그들은 김민서라는 유능하고 소신 있는 신입사원에게서 과거 강지혁 회장의 그림자를 보았고 비밀리에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아군이 생기자 거미줄처럼 얽힌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박진우 집사장의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동맹들의 정보를 결합하여 혜인은 강민준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15년 전 강민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진행했던 대규모 리조트 건설 사업이었다. 그 사업은 당시 태상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인 결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그의 권력을 다지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한남동의 안전가옥은 이제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서재의 벽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자금 흐름도 관련 인물들의 사진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부풀려진 공사 대금,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려진 수천억 원의 비자금, 그리고 그 돈으로 강민준에게 충성을 맹세한 임원들의 이름이 속속 드러났다. 그들이 파헤칠수록 태상그룹이라는 화려한 제국 아래에 숨겨진 부패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했다. 그러나 사냥꾼은 자신이 사냥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강민준은 결코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었다. 혜성처럼 등장한 신입사원의 비상한 능력, 그리고 오영환 상무를 비롯한 구시대 인물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그의 예민한 의심을 자극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했던 김민서의 뒷조사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는 학점,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 없는 과거, 아무런 인맥도 없는 깨끗한 배경. 바로 그 완벽함이 강민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비밀과 거짓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에게 이렇게까지 깨끗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민서의 인사기록 카드를 노려보며 곁에 선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파고 또 파.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올 때까지.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없어. 이제는 시간 싸움이었다. 해인 측이 강민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찾아내기 전에 강민준이 그녀의 정체를 밝혀낸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강민준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혜인의 위조된 신분을 넘어 그녀의 진짜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다. 보육원과 그녀가 살았던 양평의 시골 마을 주변을 킁킁거리는 늑대들처럼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박진우 집사장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정보원으로 심어둔 퇴직 형사의 목소리였다. 집사장님, 강 회장 쪽 사람들이 20년 전에 사라진 아이에 대해 묻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집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서재로 달려갔다. 혜인은 거대한 관계도 앞에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 집사장의 심각한 표정을 본 혜인은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포위망.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혜인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와 같은 비장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조용한 침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전면전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태상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들끓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들, 그리고 회사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순 주주들로 거대한 홀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총회의 핵심 안건은 강민준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쟁사 적대 인수합병 아니었다. 그의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위험하고도 탐욕스러운 승부수였다. 주요 인물들이 속속 도착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만만한 미소를 띤 강민준과 그의 곁에서 아첨을 떠는 임원들. 그들 사이에서 한껏 치장한 채 상류층 행세를 하는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도 보였다. 반대편에는 초조하지만 결연한 표정의 오영환 상무를 비롯한 혜인의 아군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혜인은 회의 진행을 돕는 말단 직원 김민서의 모습으로 그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다. 그녀는 주역들의 눈에 띄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요란하게 뛰는 심장을 차분한 표정 아래 감춘 채 그녀는 소액주주로 위장하고 객석에 앉아있는 박진우 집사장과 짧고 강렬한 눈빛을 교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총회가 시작되고 단상에 오른 강민준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장내를 휘어잡았다. 그는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태상그룹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기우는 듯했다. 오영환 상무를 비롯한 반대파의 목소리는 강민준의 교묘한 의사진행과 절차적 함정에 막혀 힘을 잃어갔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마침내 강민준의 꼭두각시인 의장이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거대한 홀의 정적을 깨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회의 자료를 나르던 말단 직원 김민서였다. 그녀는 단상을 향해 차분하지만 거침없는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였지만 오영환 상무와 그의 동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길을 열어주었다. 최유라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저 미친년이 경비 뭐해? 당장 저애 끌어내. 하지만 혜인은 그 모든 소란을 무시한 채 단상 위로 올라섰다.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진 강민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김민서가 아닙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혜인은 천천히 머리에서 봉황 비녀를 뽑아 높이 들어 올렸다. 홀의 대형 스크린이 그 비녀를 클로즈업했다. 2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은비녀. 제 진짜 이름은 강혜인입니다. 그녀는 강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20년 전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조카 강혜인입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강민준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서 미친 여자를 데려와서 쇼를 벌이는 겁니까? 저 여자를 당장 회의장에서 끌어내시오. 그러나 혜인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객석에 있던 박진우 집사장이 노트북의 키를 눌렀다. 잠시 전까지 태상그룹의 로고를 비추던 모든 스크린이 한순간에 암전되었다가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강민준의 범죄를 기록한 거대한 증거의 파노라마였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리조트 건설 사업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를 통해 수천억 원의 돈이 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그의 측근들이 비자금 조성을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가 등장했다. 20년 전 혜인의 부모님이 탔던 차를 들이받았던 덤프트럭 운전사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박진우 집사장이 몇 년에 걸친 추적 끝에 죽음을 앞둔 그에게서 받아낸 녹음 파일이었다. 쇠약하고 갈라지는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려 퍼졌다. 강민준, 그 사람이 시켰어. 회장님 차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라고. 돈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홀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한때 철옹성이었던 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모든 방어막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혜인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숙부님, 당신은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짓밟았으며 태상그룹을 당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정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스크린에는 비자금 수수 혐의로 최유라의 아버지 이름도 함께 거론되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 접수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컨벤션 홀의 육중한 정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강민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와 그의 눈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한때 태상그룹의 황제로 군림했던 강민준. 그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지고 등 뒤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분노, 그리고 완전한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다. 혜인은 단상 위에서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잃어버린 부모님을 위한 눈물, 빼앗긴 어린 시절을 위한 눈물,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이루어진 정의를 위한 눈물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부패한 제국의 잔해 위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민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자 주주총 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멍하니 서 있는 주주들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기자들. 그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강혜인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박진우 집사장과 오영환 상무가 황급히 단상으로 올라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김민서가 아니었다. 태상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강혜인이었다. 강민준 일파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참했다. 비자금 수수 혐의에 연루된 임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그들의 몰락과 함께 최유라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버지의 구속 모든 재산의 압류 그리고 상류사회에서의 퇴출. 한때 오만함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굴었던 그녀는 이제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오만함에 대한 비참한 결말이었다. 그러나 황제의 몰락은 제국의 위기로 이어졌다.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태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지만 책임 회피와 고성이 오갈 뿐 누구 하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바로 그때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혜인이 들어섰다. 오영환 상무의 소개와 함께 그녀는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향했다. 겁에 질린 이사들 앞에서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거둔 채 비전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의 위기는 태상그룹에 내려진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과거의 병폐를 도려내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녀는 수사에 대한 투명한 협조 전 직원들의 고용 보장, 그리고 시장과의 정직한 소통을 골자로 하는 위기 수습책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은 절망에 빠져 있던 이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아버지 강지혁 회장의 지혜와 시골의 흙먼지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를 동시에 보았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강혜인은 태상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임시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 후 몇 달간 혜인은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첫 행보는 국민을 향한 대국민 사과였다. 그리고 강민준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검찰 수사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녀의 모습에 시장과 국민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위적인 강민준과는 달랐다. 가장 먼저 지방의 공장과 연구소를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을 격려했다. 강민준이 추진하던 무리한 인수합병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대신 그 자금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R&D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투자되었다. 특히 그녀는 천지인 프로젝트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양평을 비롯한 전국의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어 친환경 약초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철학을 경영에 접목시킨 것이었다. 흙을 아는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태상그룹은 점차 탐욕스러운 제국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모든 폭풍이 잦아들고 회사가 안정을 되찾은 어느 가을날 혜인은 조용히 차를 몰아 부모님과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그녀는 국화꽃을 내려놓고 말없이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더 이상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불꽃 대신 따뜻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향한 책임감만이 남아있었다. 곁을 지키는 박진우 집사장을 보며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이제 주군과 충신이 아닌 서로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혜인은 마침내 태상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회사의 주가는 예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안정을 찾았다. 이른 새벽 그녀는 강민준의 탐욕이 서려 있던 옛 회장실, 이제는 그녀의 희망이 담긴 새로운 집무실의 창가에 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한강 위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어둠을 밀어내고 도시를 깨우고 있었다. 혜인은 어느새 자신의 상징이 된 봉황 비녀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아픈 과거이자
그녀의 정체성이며 그녀의 힘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더 이상 과거의 싸움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있었다. 정직과 온기, 그리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태산의 미래. 양평의 가난한 농부 소녀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강인함, 흙을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약한 자를 향한 공감 능력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영혼이 되었다. 동은 하늘에서만 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새로 태어난 태상그룹의 심장부에서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